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맞춤형 재테크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임현규 KB자산운용본부장님과 윤범열 KB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았는데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리츠가 좀 유망한 투자처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리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있는데, 먼저 리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동구매. 네. 약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이상으로 좀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리츠라고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 알고 계시는 펀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리츠와 펀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리츠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펀드는 신탁형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을 받게 되고요. 대부분의 운영은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저희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업무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리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일종의 그 합법적인 면세 상품, 절세 상품이라는 점이 가장 좀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펀드도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좀 면세를 해주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리츠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혀 매기질 않습니다. 배당을 90% 이상 하게 되면 법인세를 안 매기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으로까지 가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장 주식은 거래에서의 양도 차익도 현재로서는 비과세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재력이 좀 있는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직접 투자할 때 내는 세금과 네. 임대소득 같은 거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리츠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리츠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 면세, 법인세를 안 내고,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서 네. 매매 차익을 봤을 때 또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면세, 비과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정책적으로 또 이런 부동산 투자 쪽으로 좀 그거에 적합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절세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굉장히 그 큰 혜택이 제일 큰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펀드보다는 펀드에 있는 것들 중에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이 리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유독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리츠가 유망한 투자처다, 최적의 투자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좀 어떤 배경에서 리츠가 좀 유망하게 되는 건가요? 부분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치가 아닌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즉 어떤 화폐로 표시할 때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지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닌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렇죠. 화폐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경고등인데, 사실 현금성 자산 또는 고정 배당을 받는 자산, 소위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채권, 예금도 이자 받지 않습니까? 정해진 이자. 이런 투자를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뭐 유가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또는 뭐 그로 인한 곡물가 또는 뭐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뭐 이런 등등으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그런 자산을 미리 투자할 수 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장기 예금, 장기 채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경고등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된다는 것은 그럼 부동산은 어떻느냐라고 보면 부동산은 두 가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조금 오해 유발이 되는데 일단 레버리지를 저희가 안 쓴다고 부채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 시기에 차입 없이 하나의 4억을 들고 있는 어떤 회사를 생각한다면 그 4억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땅값 등등 가치가 상승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경우에 아주 큰 특징이 그 부동산을 똑같이 짓는 데 드는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면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물류센터다, 주택이다, 이전에 지은 것들과 이제 앞으로 지을 것 사이에 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완성물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치를 이제 많이 오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방어적이고 좀 유효한 어떤 투자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 원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분양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분양 원가가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맞습니다. 효과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일반 특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약간 심정이 복잡하실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은 이제 하락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많이 네. 복잡한데 네. 사실 주택 가격의 하락은 수요 공급 때문에 나오는 어떤 또 다른 가격 결정 방식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원가는 많이 올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많이 비교해서 그런데 어떤 단독주택을 생각한다면 미리 지은 사람과 앞으로 지어야 될 사람 사이의 어떤 큰 가격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어떤 주택이나 이제 개별 부동산 자산별 또 시점별 가격 상승 하락은 또 조금 또 다른 측면들도 함께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좀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인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어땠나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하던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네요. 제가 요거는 좀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좀 보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한편에서는 실물의 가격 상승이고 그에 맞추어서 그럼 GDP, 이제 경제 상승도 이제 꾸준히 되면은 사실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거는 경제 성장보다 훨씬 많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서 그게 경제에 어떤 깜찍하지 않은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악성 상태가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경기 침체가 유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네. 그 소위 자산 군별로 가격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어떤 미국에서의 자료입니다. 리츠, 그리고 일반 주식, 그리고 채권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리츠 쪽은 그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올랐죠. 그에 비해서 주식은 뭐 말씀 그대로 일상적인 가격 상승이 왔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은 GDP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런 채권이나 국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느 나라의 그 국채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나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만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유독 도드라졌을 때의 자산들이 어떻게 변화한가를 보면 경험적으로 리츠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효과를 좀 혜택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 성장이 좀 탄탄히 이루어질지 네. 아니면은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는데 경기 침체는 이제 오고야 마는지,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이러면 정말 투자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리츠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서 좀 유효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방어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산의 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아무래도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리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A 리츠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이 A 회사가 부동산을 사는 거고, 네, 여러 건물들을 사는 거죠.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이 리츠가 우리에게 이제 배당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리츠가 우리한테 배당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약간 그런 걱정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츠도 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배당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예상했던 배당보다 줄거나 배당을 못할 수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리츠 인가 심사 시에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증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투자 과정이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꼼꼼히 살펴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상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그리고 운용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외에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들을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의 그 확실성 부분은 코로나 때 네. 그 투자자들에게 네. 또 좋은 질문과 그 사례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부동산은 결국은 부동산을 활용한 어떤 임차인을 네. 전제로 해서 임차인이나 아니면 호텔이면은 어떤 그 고객들로부터 이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한참 되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호텔 리츠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오피스지만 단기로 임차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무실을 안 쓴다고 한다든지 그런 공실의 증가, 이런 부분이 사실 배당을 많이 줄이게 된 요인이 됐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아까 임 본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도 못 갚을 정도,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된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다 배당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자산의 어떤 특성별로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피스인데 여기는 한 10년 이상 어떤 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관이 쓰고 있는 거면은 그런 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좀 없겠죠. 뭐 그에 비해서 임차인도 여럿이고, 또는 자산군 자체가 이제 호텔 이런 것처럼 약간 경기 민감하거나 물류센터, 이렇게 이제 섹터나 자산별로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배당의 안정성보다는 배당의 어떤 그 경기 변동성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거는 대신에 그 이익을 볼 때 좀 짜릿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른 약간 이렇게 업피크가 왔을 때 네. 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약간 우리 주식을 말하면 성장주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고, 안정적인 오피스 투자나 어떤 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뭐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느낌도 주고 뭐 그런 성격도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뭐 리츠가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어느 정도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 해치할 수 있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 보통은 많아도 한 70% 정도 네. 그 이상의 대출을 이제 못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안전장치들은 좀 마련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성에 대해서 좀 따지던 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상장을 하는 회사는 또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감원에서도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산들이 좋지 않다면 증권사들이 상장이라는 IPO 절차를 진행을 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나름의 시장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곳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보기만 하는 거지. 사실 저희가 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본다고 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어떤 곳을 봐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이 무조건 답은 아닐 텐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리츠를 보면 좋은지, 꼼꼼하게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피스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말씀하신 뭐 호텔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뭐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투자자분들은 좀 따져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저희는 자산운용사와는 좀 또 다르게 네. 증권회사는 다양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동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일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이제 잠자고 일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거와 오피스죠. 하지만 잠자는 것도 여행 가서 잠자면 호텔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대학교 다니면서 잠자면 기숙사가 되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 좀 몸 아플 때는 요양병원도 가는 거고요. 또 일터도 오피스는 이렇게 이제 그 화이트 칼라들이 모이는 거지만 블루 칼라들은 물류센터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공장,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소위 일과 관련된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쉽게 좀 주위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많이 쓰고 핵심적이고 모여있는 것에 좀 부동산 투자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입문자라면 좀 그런 데 투자하시기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오피스는 모여있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이렇게 빌딩들이 보면은 대부분 모여있거든요. 여기서 막 흩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는 좀 더 흩어지기가 쉽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초심자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피스가 좀 안정적이고, 주거를 예로 든다면 실제 그 리조트 같은 데 투자하기보다는 리조트를 갖고 있는 리츠도 있습니다. 근데 리조트는 이제 명승지 같은 데 있는 어떤 기회적인 투자를 좀 하는 거고, 그보다는 뭐 우리나라는 좀 더 제도상 어렵지만 네. 그 서양이나 일본에는 그 멀티패밀리라고 해서 단지형 아파트 자체를 그 리츠가 매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거든요. 일종의 고급형 임대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들은 그 주거니까 대부분 모여 있고 좋은 데에 가기가 쉬워서 어떤 우리가 그 주거 뭐 호텔보다는 그러면 멀티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물류센터보다는 뭐 오피스 뭐 이렇게 성격으로만 굳이 본다면 이런 게 좀 더 안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네.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희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제 자산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 리츠들이 오피스도 있고 리테일 상업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시설도 사실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리츠도 있고, 뭐 물류센터 당연히 있고요. 호텔은 아직은 없는데 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쉽게 수긍이 가는 그런 그 좀 느낌이 오는 그런 데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무엇을 고르느냐보다는 얼마큼 긴 기간을 투자하실 거냐에 대한 결정이 좀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서, 가고 좀 긴 안목만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좀 고르셔도 크게는 좀 무방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정정하세요. 네. 이게 이제 호텔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신한 서부 T&D 그 이제 리츠가 하나. 있고요. 모도토 리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맞아요. 언짢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호텔 리츠 있습니다. 네. 호텔 전문은 아니지만 네. 호텔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가 네. 있습니다.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면 수익률은 좀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좀 맞추어서 네. 나는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좀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이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예시 중에는 어떤 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리츠인가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네. 대부분의 이제 해외 자산을 기초로 상장된 그 리츠들 경우에는 비교적 좀 수익률이 높은 편이긴 하고요. 국내 자산들 중에서는 대기업이 스폰서로 이렇게 참여한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주가들이 훨씬 공모가를 상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을 좀 맞추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이제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상장된 리츠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상장 리츠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 주시니까 되게 혹하는데 저는 되게 이제 투자 성향이 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데 네.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이 대체로 또 그렇다고 말씀 주시니까 네.
근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실 투자를 하고 싶은 의지는 있죠. 거기 이제 해외에도 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를 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임대 수익을 뭐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좀 얻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우리 한국 경제의 이제 지금 상황, 즉 불리는 투자보다는 이제 굴리는 투자가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꼭 해야 되는 저는 숙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뭐 매력이 있는 투자처인 것은 맞지만 글로벌리 보면 과다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국부 정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 부의 수준에 비해서 투자처가 많지는 않다. 네. 게다가 한국의 경제가 그래도 글로벌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네. 여기서 경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해외 투자 실력도 많이 늘어야 되는 숙제도 있다는 걸 전제로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주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좁습니다. 우리 네. 빌딩으로 치면은 한 100에서 200개 사이 뭐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눈을 넓히면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비행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도시들은 이제 게이트웨이 도시들이라고 하는데 뭐 뉴욕, 런던, 파리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어떤 그 나라의 수도들 여기에 보면은 각각 오피스들의 이제 집적도가 눈으로 확인되는 이제 그런 자산이라든지 그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경쟁이 좀 덜하면서도 수익 기회가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도 좀 봐야 되거든요. 향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많았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돈이 많이 생기면서 국내 투자자가 이제 그걸 잠식해가고 있는 형태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동남아 너무 겁내지 말고 뭐 제도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겠지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투자를 그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진짜 여기서야말로 이제 에이전트, 즉 운용사의 운용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부동산을 뭐 직접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익숙하시니까 좀 더 느낌이 다가오고 하셔서 투자 주머니 열기가 쉬울 뿐이지 분석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해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운용사들이 하는 것 이게 조금 바람직하겠고 제가 그냥 말씀하신 김에 좀 길게 해도 좀 경험을 살려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앞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약간 그 자산운용사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KB 자산운용에 지금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예, 이제 여기 이제 요 정도는 최소한 되셔야 최소한 KB 자산 운용 이상은 좀 하셔야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팁을 좀 굳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외 투자하면서 코로나 때 많이들 어려움이 더 있으셨는데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법적 제약도 별로 없고 증권사의 인수 책임, 실사 책임, 운용사의 책임 레벨이 낮습니다. 투자자의 그 리스크 테이킹을 전제로 한 상품이거든요. 부동산도 간단한 건 아닌데 사모펀드 투자 형태는 본인이 자신 있지 않으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좀 필요한 부분은 뭐 자본운용 규모 갖고 너무 죄송한데 경험이 많은 좀 경험이 있는 그 투자자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그런 운용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제일 큰 게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 펀드로 하시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을 한정해 놓고 하거든요. 공모 펀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뭐 4년 또는 5년 만기를 정해놓고 하는데 펀드 하다 보면은 부동산 딱 만기 전에 그 딱 시간 맞춰서 팔아야 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느니 이런 리츠 같이 자산을 유연하게 가지고 가면서 가장 좋을 때 팔고 뭐 자산 가격이 재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좀 더 운영에 집중하고 대신에 투자자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다시 좀 회수할 수 있는 그 매도를 함으로써 그러한 상장 리츠가 제일 그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장 리츠가 좀 더 안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네. 하네요. 네, 네. 말씀하신 거에 이제 두 가지만 좀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말씀 주신 전문가. 네. 예.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임대차 싶어요. 계약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제 운영사고 그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제 운영사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그 시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네.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오피스를 내가 사는데 임차되어 있는 뭐 임차인들이 뭐 한 30개, 50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단순한 구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용도가 우량한 임차인이 장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물가에 연동해서 뭐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하고 안전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판 리스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 상장 니치들 대부분이 환율 프리미엄에 근거해서 사실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대부분이요. 네. 대부분이 원금에 대해서는 100% 해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에서 85%를 해지를 합니다. 근데 다만 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또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롤오버를 할 때 그 당시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게 이미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상장 니치들한테는 오히려 호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환율이 뭐 예를 들면 1,300원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환율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율이 변동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확률도 없진 않게 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제 네. 그 환율은 네.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상장된 니치들의 대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 국가에 투자가 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라는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대부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환율 변동성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투자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장 니치들은 그런 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